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1년 1월 14일 안양에 살고 있던 주부 이 씨는 오전 8시 55분쯤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평소에 먼저 전화하는 일이 없던 사위의 목소리였어요. 당시 32살이던 사위 백 씨, 그는 대학병원 소아과의 4년차 레지던트였습니다. 그는 장모님한테 전날 본 전문의 시험이 꽤나 어려웠다면서 안부를 전하는데요. 더불어서 지금 아내와 통화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는 좀 다소 의아한 말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얼마 후 이 장모 이 씨는 또 다른 전화를 받게 됩니다. 딸의 유치원 동료 교사였는데요. 당시 29살이던 딸 박 씨는 영어 유치원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교사가 말하길 박 씨가 오늘 출근을 안 했다는 겁니다. 어딘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이 씨는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사위 말대로 통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덩달아 사위한테 전화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아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오후 4시 46분. 불안감에 휩싸인 이 씨가 사위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라고 문자를 보내게 되지만 역시 답은 없습니다. 결국 이 씨는 집을 나섰고 4시 50분쯤 사위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신호음 끝에 마침내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도서관에서 나와서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딸이 오늘 이 출근을 안 했다고 한다. 연락도 안 된다. 빨리 집에 가봐라. 라고 체근을 하게 됐고 동시에 그녀도 택시를 타고 딸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인 오후 5시 9분입니다. 사위 백 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그가 한다는 소리는 아내가 욕조에서 넘어져서 죽은 것 같아요. 죽은 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딸 박 씨는 출산을 불과 한 달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습니다. 이후 남편 백 씨는 119와 112에 차례로 전화를 걸어서 아내가 욕조에서 넘어져 사망했다. 내가 의사인데 아내가 사망한 지 여러 시간이 흐른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후 1시간이 지나고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이 자택에 경찰이 도착을 해서 현장을 살피게 되죠. 만삭의 임산부였던 박 씨는 안방에 있는 욕조에 사망해 있었습니다. 안방에 스탠드가 파손되어 있긴 했지만 그 외의 내부는 깔끔했어요. 남편은 경찰한테 아내가 급성 빈혈이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욕조에서 넘어져서 의식을 잃었고 목이 꺾여서 호흡을 못한 후 사망하게 된 거다라고 꽤나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후 과학수사대가 도착을 해서 실내를 샅샅이 뒤지게 되는데 외부로부터의 침입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박 씨의 시신 모습이었죠. 이 사진은 재현한 모습입니다. 박 씨는 좁은 욕조에 가로로 누워서 두 발을 밖으로 내놓고 목은 아주 부자연스럽게 꺾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남편의 태도도 어딘가 이상해요. 지금 아내와 뱃속에 있는 자식이 사망을 했는데 슬퍼하기는커녕 이게 사고에 의한 죽음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건 다음 날이 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남편 백 씨를 유족의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를 시작해요. 어제 아침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상황을 설명하게 되는데 아침 먹고 있었다. 근데 아내가 거실로 나왔고 TV를 봤다. 그리고 씻고 나와서 나는 그녀가 옷을 챙겨줬다. 집을 나갈 때 아내가 안방에서 잘 가라고 인사를 했다. 이 정도의 일상적인 이야기. 그런데 진술이 오가고 있던 도중 형사의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백 씨의 왼쪽 팔뚝에 있었던 가로 1cm, 세로 0.5cm 정도의 깊게 패인 상처였어요. 좀 더 살펴보니까 양 팔뚝에 9개가 넘는 크고 작은 상처까지 보였는데요.
게다가 백 씨의 이마에도 대각선 방향으로 이 니은자 형태의 상처가 보입니다. 오른쪽 관자놀이, 귀 밑, 왼쪽 뺨, 어깨까지 긁힌 상처 투성이었죠. 그래서 형사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백 씨는 피부병이 있어서 긁은 거라고 차분히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미 타살의 가능성을 고려했던 경찰은 백 씨를 용의자로 의심하기 시작하죠. 며칠 후에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전에 피해자에게 어떤 질병은 전혀 없었고요. 태아마저 건강했죠. 독극물이나 약물, 알코올 성분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몸에서 외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됐는데 이마, 목 부위에 피부가 까져 있었고 또 눈꺼풀 결막 출혈 등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은 어떻게 해서 한 거냐? 결정적으로 목 안쪽에 기도에서 무언가에 눌렸을 때 나타나는 내부 출혈이 보였어요. 그래서 사인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판명이 되는 거죠. 질식사요. 더불어서 피해자 몸 여기저기에 출혈, 상처, 멍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와 다투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됐죠.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날 경찰은 백 씨를 즉각 체포했어요. 아내 박 씨가 사망하기 전날까지 사실 매일 왕복 2시간 거리를 출퇴근할 정도로 건강했다고 하고 부검을 해봤는데 남편의 주장처럼 뇌진탕이 아닌 질식사였다라는 점에서 그를 용의자로 추정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게 의심은 갈 뿐인데 그가 살인을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되죠. 그러다 아주 다행히 국가수에 2차 감정서가 전달됐습니다.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인이 손에 의한 목놀림 질식사라고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자의 손톱 밑에서 남편의 DNA가 발견됐고요. 또 반대로 남편의 옷에선 아내의 혈흔과 함께 아내가 그 사망 당시 입고 있던 옷에 섬유질이 검출됐죠. 그러니까 이걸 상황으로 봤을 때 두 사이에 무언가의 신체적인 다툼이 있지 않았냐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침실과 침대에서도 혈흔이 발견돼요. 이걸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욕실이 아닌, 그러니까 처음에 욕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피해자는 발견 당시에 얼굴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피가 흐른 자국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굴은 이렇게 돼 있는데 피는 이쪽으로 흐른 겁니다. 그걸 다시 해석하면 출혈이 있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욕조로 이동됐을 가능성을 볼 수 있겠죠. 피해자 머리에서도 5개 이상의 상처가 발견된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니, 남편의 주장처럼 욕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머리에 상처가 났다면 그렇게 여러 개의 상처가 날 수 있을까요? 특히나 정수리에는 길이 1.5cm의 꽤 큰 상처가 있었는데 이게 꽤 커요. 근데 정작 발견 당시 욕조에는 그 피가 별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죠. 목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미끄러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쓰러진 거라면 보통은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목은 가슴 쪽으로 접힌 채 거의 몸과 일직선을 이루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렇게 목을 꺾어서 모양을 해둔 것처럼 말이에요. 더불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에는 강한 물리력으로 이렇게 꽉 잡힌 흔적마저 남아 있었죠. 자, 정말 타살이 아주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일단 남편을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진행해요. 첫 번째 질문, 욕실에서 죽였습니까? 라는 거에 백 씨는 아니요 라고 말하게 되는데 결과는 진실이었습니다. 진실이라고 할 수 없죠. 그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가 진실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다른 장소에서 죽였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아니요 라고 답했지만 여기서는 거짓 반응이 나오게 돼요. 거짓말 탐지기 반응 가지고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백 씨는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아내의 목에 사람의 손자국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손에 의한 목놀림 질식사라고 할 수 있냐. 그리고 만삭의 임산부가 몸이 무겁기 때문에 갑자기 쓰러지면 몸을 잘 못 가눠서 이렇게 목이 눌리면서 여기가 압박돼서 사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어쩌면 그는 이제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내 손톱에서 네 DNA가 나왔네.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했더니 그 전날에 아내한테 등을 긁어달라고 해서 아내의 손톱에 나의 등 이제 살이 남아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결국 그는 이건 내가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외출한 틈에 괴한이 어쩌면 침입을 해서 아내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단 경찰은 부부의 주변 사람들을 탐문했습니다. 피해자 박 씨의 부모님에 따르면 사위가 그러니까 의사 전문의 시험에 별로 자신이 없었고 또 이 시험에 만약 떨어지면 군의관이 아니라 현역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아주 걱정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럼과 동시에 그는 게임과 판타지 소설에 상당히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간 갈등이 잦아지게 되죠. 심지어 남편 백 씨가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판타지 소설을 읽고 있던 장면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요, 백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건데 97개의 게임 파일, 47,400개의 판타지 소설 파일이 있었죠. 상당히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다 읽으려면 글쎄요, 의사 공부를 제대로 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경찰은 이 남편이 스트레스 때문에 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판타지 소설을 보니까 부부간에 마찰이 생겼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점점 큰 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남편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본 거죠. 여기에 대해 백 씨는 뭐라고 말을 하냐. 연애할 땐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결혼 후에는 우리는 전혀 갈등이 없다 하면서 사고 당일에 오히려 아내가 시험을 잘 못 봐가지고 그거에 대해 위로해줬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거짓말이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건 며칠 전에 딸과 이 사위가 신체적인 다툼을 했고 그게 사실이라고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걸 기반으로 백 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죠. 이후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하지만 백 씨는 나는 결백하다. 만약에 내가 유죄라면 차라리 사형을 줘라 하면서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후에 아주 길고 긴 재판이 이어졌죠. 그런데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건 피해자의 손톱에서 나온 남편의 DNA 그리고 남편의 몸 곳곳에 남아있던 바로 그 상처들입니다. 만약 남편의 주장대로 아내가 등을 긁어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피부 각질이 들어갔을 수는 있는데 이것만으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희박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장은 거의 거짓에 가깝습니다. 그럼 이것과는 별개로 남편의 이마와 팔뚝에 생긴 상처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마 같은 경우는 이게 긁어서 생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니은자로 정확하게 있는데 이건 내가 물 마시러 갔다가 부엌의 천장을 열면서 상처가 났다. 팔뚝은 그냥 피부염 때문에 피가 나도록 내가 긁어서 생긴 상처다. 라고 그럴듯하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의학자들은 팔에 있는 상처는 이건 긁어서 난 게 아니라 한 차례 강한 자극으로 패인 상처다라는 소견을 남기게 되죠. 결과적으로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보입니다. 이 재판은 아주 어려운 재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쟁점이 있어요. 바로 피해자의 사인, 그러니까 왜 죽었느냐, 그리고 언제 죽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사건 당일 남편이 오전 6시 41분쯤에 집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잡혀 있어요.
자, 근데 아내는 오전 5시 40분쯤 기상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늦어도 7시 30분에는 출근을 하러 가죠. 그런데 숨진 채 발견된 그녀는 렌즈도 끼지 않았고 화장은커녕 씻지도 않고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출근 준비를 하기 전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망 추정 시간은 남편이 외출하기 전인 오전 6시 41분 이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백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집을 떠나고 나서 괴한이 침입을 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걸 수도 있다 라고 주장했지만 그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일단 백 씨가 아주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보였어요. 사건 당일에 평소보다 집을 일찍 떠났다는 거.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내의 직장 동료도 전화를 했고 장모도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재중 전화가 무려 49건이나 됐죠. 왜 연락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장모가 집에 너 빨리 가서 확인해봐라 해서 집에 갔죠. 그런데 아내의 시신을 확인하자마자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곧바로 장모한테 전화를 해서 사망한 지 꽤 된 것 같다 이렇게 사실을 알렸다라는 것도 뭔가 이상합니다. 타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찰한테 즉각 이건 사고사입니다 라고 말한 것도 다 미심쩍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백 씨는 뭐라고 하냐. 됐고 국과수가 사인을 손놀림에 의한 질식사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나는 신뢰할 수 없다 라고 반박하게 되죠. 재판이 너무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뜬금포죠. 외국인이 등장합니다. 남편 백 씨가 캐나다에서 유명한 법의학자 마이클 스벤 폴라넴 박사를 증인으로 요청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 봤더니 이상 자세에 의한 질식사를 연구하고 논문을 펴낸 전문가였는데요. 남편이 이 사람을 섭외하기 위해서 이 박사한테 왕복 항공료에다가 체류비에다가 사례비까지 막대한 비용을 치렀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이상한 자세로 질식사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폴라넴 박사가 법정에 와가지고 빈혈도 있고 폭식증도 있었으니까 실신하면서 이런 자세로 넘어졌고 그걸로 인해 경부가 압박돼서 질식사 한 거라고 단언합니다. 즉 남편이 무죄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때 국내에 있던 법의학자들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특히나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 이제 법원에 나섰던 분이 누구냐면 서울대 의과대학의 이윤성 교수였어요. 일단 보니까 사망한 이 피해자에게는 빈혈 증세가 없습니다. 그녀에게 폭식증이 있긴 했지만 8년 전에 이미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건 당일 갑자기 실신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다라고 반박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상 자세로 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정신이 혼미했다라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피해자는 만삭 임산부였습니다. 그런 요인이 전혀 있을 수 없었죠. 그 밖에도 몸에서 폭행 흔적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출혈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점이 지적되면서 이 캐나다 폴라넴 박사와 한국의 이윤성 교수가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 법정에서 장장 12시간 동안 진술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치열했죠. 이 힘든 법정 공방이 이어진 이후 사건 발생 8개월 만인 2011년 9월 15일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남편 백 씨의 살인 혐의에 유죄를 판결했고요.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죠. 그런데 백 씨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항소했어요. 다행히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백 씨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상고하죠. 그렇게 정의가 실현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2012년 6월 대법원이 예상치 못한 판결을 내놓습니다. 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죽여야만 했던 살인 동기, 그리고 사망 시간, 이 모든 것이 불분명하지 않냐,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시킨 거예요.
특히나 이 피해자 목 부분에 피부가 까졌던 현상, 그리고 목 근육에 있던 출혈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손눌림에 의한 것인지가 좀 더 면밀히 조사가 필요하다라면서 파기환송.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금사파를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잘 알겠지만 파기환송이라는 건 대법원에서 이 사건 다시 조사하세요 하고 원래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증거가 제대로 보강이 되지 않으면 유죄 판결을 아무리 이전에 받았다 한들 무죄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받고 나서 유가족, 검찰, 전문가들도 다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7일 파기환송심 재판이 열렸고요. 그들은 결국 백 씨의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원심대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하죠. 그 준비 기간에 검찰이 기존의 내용보다 더 명확하게 증거를 입증하는 데 주력을 함으로써 얻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백 씨는 징역 20년형을 확정 판결받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뱃속의 손주까지 떠나보낸 유가족들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릴 수 있었다고 해요. 이들은 그동안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슬퍼할 겨를조차 없었던 겁니다. 남편 백 씨의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그 사망한 박 씨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죄든 무죄든 재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딸이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야 내가 아비로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자, 그렇다면 처자식을 살인하고도 반성은커녕 아주 뻔뻔하게 법정 다툼을 계속하고 어떤 심판을 피해가려고 했던 이 백 씨 20년형 받았잖아요. 나름 후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지금 10년이 지났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앞으로 5, 6년 안에 그는 다시 이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살인 범죄자인 그의 의사 면허가 박탈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만 아니라면 어떠한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은 몇 년 후에 이분을 여러분 동네 병원의 의사 선생님으로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국내에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5년간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된다라는 의료법 개정안이 있긴 했지만 의사협회의 반발에 국회의원들은 또 소극적으로 반응했고 그래서 결국 무산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 백 씨가 감옥에 나와서 개원을 한다 해도 이걸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직업 의사인 거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고의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죽인 자에게도 그 자격을, 그 고귀한 의사 자격을 주는 게 과연 합당한 건지,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의술이 가지고 있을지언정 살인범이라는 사실이 결코 잊혀지지 않아야 합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